이더리움은 왜 이렇게 오르죠? 톰리 때문입니다. 이더리움 전략을 본격적으로 본인이 나서서 이제 하고 계세요. 이더리움의 가능성을 본 거죠. 24년부터 시작된 이번 상승 사이클에 비트 말고는 오른 게 없어요. 이더리움은 그냥 계속 빠지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여전히 넘버 2를 유지를 했어요. 자, 이제 톰리 관점에서 보면은 저평가 우량주로 보이는 거죠. 네, 이더리움 단기 상승의 고점도 혹시 예상을... 저는 단기 고점이라고 봅니다. 백훈종 대표님의 기조는 이렇게 시장 상황을 면밀히 봐주시는 거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러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저는 기관 투자자도 아니고 여의도 출신도 아니고 저 혼자 이렇게 큰 돈을 벌고 싶은 욕심도 많이 없고요. 저는 지금 만족해요. 충분히 만족하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쨌든 사업도 하고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방송에서 불러주세요. 그러면은 가격 얼마 갈 거예요. 뭐 얼마에는 파세요. 뭐 온체인 지표를 보면요.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장기적인 이 전망을 말씀드리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믿음을 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그냥 일관된 거예요. 말하는 게. 근데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는 결국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생각보다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걸 기인을 하는 겁니다. 되게 정태적으로 보이고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아니거든요. 사실 돈의 가치는 엄청나게 빠르게 해석되고 있고 서울에 이제 웬만한 국평 집 우리가 더 이상 닿을 수 없는 가격까지 올라가 버렸잖아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시작입니다. 홍콩, 일본 보면은... 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벌써. 그리고 일본은 이제 다시 리바이브 하는 중이고 홍콩은 사실 좀 답이 없어 보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중국에서 유학도 하고 미국에서 유학도 해서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좀 이렇게 시각이 좀 넓다 할까요? 보는 시각이 좀 넓다 할까요? 그래서 한국은 이제 막 저성장이 시작되고 그리고 중산층이 충분히 두텁게 많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들 대비해서 그런 와중에 벌써 성장이 정체되고 있어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앞으로가 더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고 비트코인이 부동산과 주식과 채권 같은 곳에 묶여 있었던 여러 프리미엄들을 많이 가져오는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은 100채, 200채씩 들고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에 생각해 보세요. 왜 100채, 200채씩 들고 있을까? 자식이 100명, 200명이라서 거기 하나씩 나눠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산 가치를 지키려고 뭔가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계속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도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요. 살 수가 없어, 사고 싶어도. 주식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주식 그래 아무거나 사면 되지. 근데 막상 살려고 보면은 도대체 뭘 사야 되지? 매그니피센트 7 사면 된다. 나스닥 지수 사면 된다. 살려고 보면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맞아요. 손이 안 이거 나가죠. 정말 네, 손이 안 나가요.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죠. 경험하고 계신 그 어려움과 힘든 게 다 돈의 가치가 너무 빨리 희석되고 있어서 나타나는 부작용입니다. 나는 내 일만 열심히 하면 참 좋겠는데 그리고 은행에 돈만 넣으면은 옛날에 80년대처럼 한 20%씩 이자 따박따박 나와주면은 뭐 몇 년 모으다 보면은 서울에 아파트도 사고 이게 가능했었는데 안 되잖아요, 더 이상. 투자에 내몰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러지 말고 우리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사 모으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전 세계의 이제 부동산 시장이 한 330조 달러 정도 되고요. 주식 시장이 120조 달러, 채권 시장이 150조 달러. 그 다음에 통화 시장이 100조 달러. 이렇게 전 세계 900조 달러의 자산 시장이 있어요. 다 머네터리 프리미엄이 껴있는 거예요. 부동산 실사용 가치 이상으로 있는 거고 주식도 내가 기업에 기대하는 현금으로는 왜 프리미엄이 껴있는 거고 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2조 달러라니까요. 현재 네. 2.5조 달러.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앞으로 한 280조 달러까지 저는 늘어날 거로 봐요. 2조 달러에서 네. 280조 달러까지요? 20년 타임프레임입니다. 이거는 마이클 세일러라는 분의 전망인데요. 연평균 29%씩 복리 성장 가정입니다. 향후 20년. 그러면 현재 2.5조 달러가 280조 달러가 돼요. 그러면 비트코인 개당 가격이 1,300만 달러가 됩니다. 지금 10만 달러잖아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지금 뭐 가격이 12만 달러 갔다, 막 9만 달러 갔다, 막 이런 거 일희일비하지 말고 빨리 최대한 많이 모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투자 스탠스를 갖게 되면은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뭐 장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네. 약간 이렇게 계속 해피하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떨어질 때마다 발생하는 곡소리, 네. 들리는 곡소리 이런 걸 들으면서 참 안타깝네. 빨리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또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서 사람들이 환희와 그 비이성과 거품에 젖어들 때
한 번씩 이렇게 찬물을 끼얹어 줘야겠다. 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는 사실 대표님을 좀 더 일찍 모시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더리움이 한창 막 랠리 중에. 네. 근데 뭐 이래저래 뭐 저희 막 비욘드 비즈도 새로 시작하고 뭐 바빠서 조금 늦게 모셨다는 감이 없지 않은데 지금 대표님을 모시기에 괜찮은 타이밍인가요? 지금 타이밍은 굉장히 화려한 아니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정말요?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이제 다시 비트코인에 관심이 돌아오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올해는 1월 달에 가격 많이 올랐을 때 트럼프 대통령 이제 당선되고 네, 그 그때 한창 기대감이 많아서 기대감이 컸을 때 그때 굉장히 그 대중의 관심이 많았고 그 후로는 대중의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제 기업들의 관심이 많았던 거고 개인들은 아직 관심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거든요. 왜 돌아오고 있냐면 제가 홍콩에 가서도 목격했지만 이 스트래티지라는 주식이 일단 비트코인을 63만 개나 가지고 있으면서 네. 주가도 많이 올라서 이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이 이제 또 거부가 됐습니다. 지간이 올랐어야지 주식이. 그리고 스트래티지 주식을 또 따라서 일본 증시에 있는 메타플래닛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여기도 1년 반 정도 대비해서 40배 이상 올랐어요. 작년 4월 달에 그걸 시작했는데 비트코인 메타플랜이? 매수를 네. 그때 이후로 주가가 40배 올랐거든요. 네. 지금은 좀 이제 최근 떨어졌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의 이제 가치를 알고 투자를 많이 해서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제3, 제4의 이제 스트래티지가 막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이번에 홍콩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어요. 어디죠? SGI라는 회사가 비트 플래닛이라는 회사 이름 바꿔가지고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을 천명을 하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 이제 국내 코스피에도 드디어 이제 월가의 자금이 들어온 말하자면 이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이 생긴 거죠. 네. 이 기업 주가도 400원이었어요, 1년 전에. 근데 지금 3,500원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3,400원, 500원. 그러니까 벌써 많이 올랐죠.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중의 관심이 당연히 돌아올 수밖에 없겠죠. 이더리움 가격 왜 오르냐면 탐리라는 월가의 그 저명한 펀드 스트렛의 CEO 투자자가 이더리움 트레저리 전략을 하겠다고 하는 비트마인이라는 회사의 이사장으로 가면서 이사회 의장으로 가면서 이더리움 가격이 연말 뭐 2천만 원 갈 거다라고 했나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더리움 가격도 막 그동안 오른 거예요. 이제 트렌드는 결국 비트코인, 이더리움 자체에 있지 않아요. 이번 시즌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뭐 기술이나 어떤 뭐 이런 거보다는 트레저리 전략이 이번 시즌의 트렌드입니다. 비트와 이더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트렌드. 근데 여기에서 이제 비이성이 발생할 거고 거품이 쌓일 거고 어떤 기업이 먼저 무너지냐의 이제 싸움으로 가겠죠. 경쟁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면서 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자본 조달을 해서 비트코인을 막 매수하고 쌓다가 이제 무리해가지고 결국 뭐 비트코인 가격이 좀만 떨어져도 어쩔 수 없이 비트 팔고 뭐 이런 기업들이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사이클에 이제 피날레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식이라는 게 워낙에 대중들에게 더 친숙하다 보니까 그냥 비트코인 가격 오를 때보다 이렇게 주가가 오를 때 비트코인 전략을 하는 주가가 오를 때 대중의 관심이 돌아와요. 저는 이제 대중의 관심이 많이 돌아오고 있는 게 느껴져가지고 지금 타이밍에 저를 불러주신 거는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유에서 예. 저의 이더리움 얘기도 좀 해볼게요. 이거 사실 뭐 어디까지 가냐 말이 많았는데 그거를 여쭤보기 전에 이더리움은 왜 이렇게 오르죠? 이더리움 가격이 오른 거는 톰리 때문입니다. 아까 톰리가 말씀하신 그 펀드 스트렛의 대표인 톰리가 우리나라 뭐 3프로 TV에도 나오고 한국에도 많이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원래는 비트코인 가격이 뭐 한 15만 불 갈 거다, 20만 불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비트코인 친화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더리움 전략을 본격적으로 본인이 나서서 이제 하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톰리는 일단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전망 또는 이더리움의 장기적인 전망에 관심이 있는 분은 아니에요. 이분은 월가의 투자자로서 네. 연말에 내가 얼마나 큰 수익을 낼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펀드 매니저들의 관심사는 연말 내 보너스예요, 사실상. 내가 담당하고 있는 펀드가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내냐에 따라 내 보너스가 결정되잖아요. 근데 뭐 이분도 사실 비슷한 관점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장기적 가치보다는 지금 현재 사이클의 트렌드에 민감한 분이에요. 이분의 주식 투자 성향을 제가 조금 보건데 아마 그런 성향이신 것 같아요. 원래부터. 말하자면 트렌드 세터이신 거죠. 현재 주식시장의 트렌드를 보고 내가 거기에 먼저 깃발을 꼽고 훨씬 앞서 나가면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형식의 투자 스타일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더리움의 가능성을 본 거죠.
말이 돼요. 왜냐하면 이번 사이클 24년부터 시작된 이번 상승 사이클에 비트 말고는 오른 게 없어요. 혼자 비트 독주하다가 뭐 밈코인 유명세 탔을 때 솔라나가 잠깐 괜찮았을 네.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은 심각하게 가격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솔라나 뭐 XRP는 미국의 법제와 바람을 등에 업고 또 오르기도 했고 뭐 이런 어떤 알트코인들의 나름대로의 이런 좀 이렇게 횡보하면서 버텨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더리움은 그냥 계속 빠지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시계열을 늘려보면 22년부터 지금까지 이더리움은 계속 빠지기만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여전히 넘버 2를 유지를 했어요. 자, 이제 톱니 관점에서 보면은 저평가 우량주로 보이는 거죠. 네, 이더리움이. 네, 네. 자, 비트 혼자 막 갖고 이제 어느 정도 124,000불 고점 찍고 계속 횡보하고 정체하는 모습 보인다. 근데 여기에서 비트 트레저리 기업을 내가 하나 더 만들면 사실 수익률 면에서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어. 이미 막차 탄 거라고 본 거죠, 이 사람은. 스트래티지, 메타 플랜이 다 나온 이유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무르익지 않은 이더리움으로 가서 여기서 트레저리 기업을 하면은 본격적으로 순환매 장세가 돌 때 폭발적인 상승할 수 있겠구나. 저는 이렇게 봤다고 봐요. 아주 현실적인 톱니 입장에서의 한번 그냥 그 생각을 마인드, 해보자면 네, 생각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본 거고요. 그래서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기타 알트코인들이 지금 21년 이때처럼 뭐 블록체인 위에 뭐 가상세계가 올라와서 당시 유행했던 단어가 메타버스잖아요. 이제 메타버스는 다시 고이 접어서 이렇게 주머니에 넣는 그런 단어가 돼버렸죠. 메타버스, 뭐 반드시 잡아야 할 버스, 막 이런 유행어가 당시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유행어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블록체인 위에서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 블록체인 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현재 트렌드는 그래요. 그래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이더리움 위에서 많이 발행돼 왔고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 대장 블록체인 하면은 이더리움과 트론이거든요. 거의 두 개가 양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은 사실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트론과 양분하고 있는데 네. 거래량 기준으로 보면은 트론에 많이 뺏겼고 트론, 솔라나, 그 다음에 베이스라고 하는 코인베이스가 만든 체인, 그 다음에 아비트럼이라고 하는 레이어 2 이런 기타 블록체인들이 이미 많이 점유율을 내준 상태예요. 이더리움이 사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엄청 큰 호혜를 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리고 서클 같은 USDC 발행사인 서클도 자체 블록체인을 만들었어요. 아크라고. 테더도 자체 블록체인 플라즈마라고 만들었고 그 은행들도 제가 봤을 때는 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면서 이더리움 위에 발행하기보다는 트론 위에는 절대 발행하지 않을 거고 제 생각에는 이더리움 트론 위에 발행하기보다는 그냥 자체 블록체인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스테이블 코인의 수혜라고 보는 시각은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실 비트야 디지털 골드니까 희소성이 너무나도 명확하니까 이제 대중들이 바로바로 이해를 하죠. 근데 이더리움은 대중들이 그러면은 이해하기가 그런 포인트가 없어요. 복잡해요. 도대체 왜 가격이 오르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냥 딱 정리해드리고 싶은 거는 톱니가 많이 사주고 있다. 이벤트에 의해서? 네. 이벤트에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거고 어디까지 오를지는 모르겠어요. 뭐 성공하게 할 수도 있죠. 이 전략이. 크게 성공해서 이더리움 가격이 2천만 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이더리움이 정말 뭐 메타버스의 대장이 될 거라든지 뭐 어떤 메타버스 자체가 현실화 될 거라든지 디파이라는 게 진짜로 우리의 바로 뭐 눈앞까지 다가와서 이제 우리가 다 디파이 경제에서 금융 거래를 할 거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까지 너무 시기상조라서요. 이더리움은 또 단기 상승에 그치고 떨어질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주의입니다. 그러면 이더리움 단기 상승의 고점도 혹시 예상을 해보셨나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4,000불 후반대까지 갔다가 조금 밀렸죠. 5,000불 저는 단기 고점이라고 봅니다. 그 이상으로 간다면 또 열려 있죠. 비이성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만불까지도 갈 수 있고. 맞아요. 그거는 사실 추측이 어려운 영역이라 더 이상 여쭤보진 않겠고 디파이 얘기해 주셨는데 전 그것도 좀 어렵더라고요. 그 개념도 좀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디파이가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뭐 재단이나 개인이 될 수도 있지만 스마트 컨트랙을 활용한 금융 플랫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서 이제 대출이나 예금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가장 많이 핫하게 논의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USDT가 있습니다. 네. 이 USDT를 디파이라는 곳에 가서 유동성 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잠그는 거죠. 스마트 컨트랙 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갑 주소에다가 내 테더를 넣고 내가 얼마를 여기 넣었으니까 이제부터 이 풀에서 나가는 대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출자들이 이자를 줄 거 아닙니까? 그 이자의 일부를 내가 자동으로 받는다. 이게 다 이제 오토메이션 돼서 스마트 컨트랙이니까 자동으로 계산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계산되냐? 네. 그 유동성 풀에 만약에 뭐 100만 원이 묶여 있다고 네. 합시다. 내가 10,000원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내 지분은 1%잖아요. 1% 지분에 따라서 이자율이 결정되는데 그 이자율이 이제 변동적이죠. 그 100만 원에서 대출이 많이 나가면 대출 수요가 큰 거니까 이자율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더 많은 대출자들이 더 많은 이자를 줄 거고 그러면 내가 받는 이자도 올라가는 거고 네, 네. 줄어든다. 대출 수요가 줄어든다. 그러면 이자율이 내려가는 거고 그럼 내 이자율이 내려가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대출을 해간 사람들이 부도가 난다. 그러면 이제 또 이자율이 내려가겠죠. 이렇게 이제 자동적으로 스마트 컨트랙에 따라서 모든 게 조정되는 건데 자 이게 다 가능할 것 같지만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아, 그래요? 자동화라는 게 그렇게 쉬운 영역이 아닙니다. 특히 금융의 거래에서는 특히 그런데요.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해킹 시도들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게 완벽한 코드가 아니라서 여러 가지 루폴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디파이라는 거는 아직까지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는 게 이제 보안성의 문제. 그리고 그걸 만든 어떤 창업자나 아니면 그 팀이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문제. 사실 그래서 디파이를 통해 돈을 벌고 있는 아주 소수의 그런 코인 투자자들이 네. 적극적으로 이용할 뿐이지. 그래서 거기에 묶여 있는 사실 시가총액 그 USDT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100만 원이라 표현했지만 그 유동성 풀의 규모를 보면은 뭐 수조 원짜리 디파이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이게 그만큼 뭐 엄청나게 대중화가 되고 있다는 걸로 보시면 안 되고 그만큼 코인 투자자들이 여기에다가 잔뜩 돈을 몰아넣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들만의 영역. 4조 달러짜리 코인 암호화폐 시가총액에 막 이제 그 디파이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유동성 플레이라고 하거든요. 디파이 이자 농사라고 합니다. 그거를 할 줄 아는 고급 투자자들이 거기를 활용해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거고요. 그걸 이용해서 진짜로 막 대출 받아서 그거를 막 일상생활에 쓰고 이런 대중화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만한 이유가 있었네요. 네, 많이 거기에 자금이 묶여 있고 그만큼 창업자들이 거기 묶여 있는 자금의 규모에 따라서 돈을 버니까 거기에 또 다 코인들도 껴 있어요. 그 디파이가 만들어지면 디파이 또 네이티브 코인이 있습니다. 뭐 이자를 낼 때 그거로 내야 된다거나 돈을 빌릴 때 그거로 빌려야 된다거나 막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코인 가격이 올라가줘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디파이 사람들이 안 쓸 테니까.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디파이 풀이 정말 내가 돈을 빌리고 싶은 공간이고 돈을 맡겨서 이자를 받고 싶은 공간이면은 자연스럽게 토큰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보통은 그냥 코인을 발행했으니까 토큰 발행했으니까 이 토큰 가격의 상승을 보고 사람들이 여기 투자를 해요. 그래서 토큰 가격이 오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올랐다 보고 팔고 나오고 여기서 풀이 쭉 빠지죠. 이 플레이예요. 계속 사실상. 그래서 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쓰기에는 너무 위험한 거고 변동성도 너무 크고 그렇죠. 그럼 대표님은 그냥 보고 계신 거죠? 이거는 이쪽을 어떤 투자를 하기보다는 네, 그냥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는 봐야 되니까 보시는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뭐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네. 그 알아야 되겠는데 뭔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고 그런데도 이게 뭐 도통 뭔지 모르겠다. 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꼭 알아야 될 점 내지는 쉽게 네, 이 두 가지를 다 부탁드려 볼게요.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게 지금 이제 암호화폐 시장과 더 크게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이끌고 갈 국가 또는 글로벌 경제의 주요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앞으로 엄청나게 핫해질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한해서. 달러 기반에 한해서. 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RWA나 STO까지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위에다가 기존 전통 자산을 올려서 전 세계적으로 유통하겠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엄청 핫해질 거다. 네. 요겁니다 일단. 그걸 기억해 두시고 첫 번째가 그래서 달러를 블록체인 위에 올리는 스테이블 코인이 되겠고 뭐 펀드나 아니면은 뭐 사모펀드 우리 일반인들은 잘 투자할 수 없었던 사모펀드 프라이빗 에쿼티가 사모펀드고 뭐 헤지펀드 요런 아니면은 뭐 미술품 뭐 물건이 굉장히 비싸가지고 잘 팔리지 않는 부동산 이런 것들도 다 블록체인 위에 올려서 토큰화해서 판다 이렇게 다 갈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제 미국 입장에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를 더 많이 전 세계가 수요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감싸야 돼요. 달러라는 거를 포장지로 감싸야 되고 이 포장지가 먹음직스럽고 너무나도 갖고 싶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거를 막 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 재무부가 엄청나게 띄우는 거고 지금 블록체인 경제가 앞으로 미국을 뭐 좌지우지할 거다 막 이러면서 앞으로 STO와 RWA 시장도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들어온다고 봅니다. 네. 이미 뭐 국내에 외국인들만 쓸 수 있긴 하지만 ATM 머신이 있죠.
ATM 머신에 가서 내가 USDT 지갑을 갖고 있으면 핸드폰에 그거로 QR코드로 딱 읽으면은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국내에서 이런 것들이 이미 외국인 관광객들 대상으로 많이 대중화가 되고 있고 국내 이제 투자자들도 한국인들도 홍콩에서 발행한 리닷페이라고 하는 카드가 있어요. 이 카드를 가지고 원래 USDT를 충전하면은 그 USDT를 그대로 한국에 가져와서 한국에서 아무 데서나 쓸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쓸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신규 발행이 중단됐더라고요. 아마 당국에서 막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USDT라는 이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나라나 다른 선진국들로 다 퍼질 거고 이제 왜 그럴까요? 결국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달러 가치가 절하되는 것보다 더 빨리 절하될 거니까 사람들은 어딘가에다가 반드시 내 재산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저는 봐요. 생각해 보세요. 미국 달러화가 트럼프 대통령이 절하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절상될까요?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절하의 목적이 뭐냐면 공장을 다 미국으로 백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원래 공장이었잖아요. 사실상 미국에 납품을 하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다 미국에서 공장 지으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공장 지어서 거기서 이제 생산해가지고 거기다 납품하고 거기다 세금 내고 할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이 수출 주도형 국가가 특히 일본이나 독일처럼 오래된 부자도 아니라서 자산이 없는 수출 주도형 국가는 가장 빨리 통화 가치가 하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아주 수요가 거세질 거고요. 금융 당국에서 아주 대놓고 막지 않는다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생활 옆으로 다 다가올 거라고 봐요. 그 와중에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 깨닫는 분들은 비트코인도 같이 이렇게 투자를 하실 거고. 그래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사가 미국채를 담보로 발행하는 겁니다. 미국채, 특히 단기채. 한 1개월에서 3개월 만에 단기채입니다. 왜 단기채야만 하느냐? 만기가 긴 2년, 10년 이런 장기채를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뱅크런 사태가 발생한다. 내 스테이블 코인 이제 줄 테니까 다시 돈 주세요 하면은 이걸 팔고 줘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훨씬 유동성이 적죠. 만기가 긴 채권들이니까. 그래서 단기채 위주로 아예 그냥 미국에서 그렇게 명령을 해버렸어요. 야, 초단기채로만 이제부터 무조건 백킹해라. 몇 개월 그래가지고 막 이런 거. 몇 개월 막 이런 거 90일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단기채 수요가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위주로 늘어날 거고 미국은 계속 단기채로 자금 조달을 할 거고 미국 정부는 그런 와중에 달러 가치가 절하될 거고 단기채가 많이 풀리니까 그런 와중에 국내 원화는 더 절하될 거고 이렇게 되는 그림으로 봐서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 둘 다 이제 병행하면서 반드시 투자하시고 소비하시고 그런 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봅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만큼은 꼭 알아야겠다. 꼭 알아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원화도 그러면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은 원화의 가치가 좀 덜 하락하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 원화는 일단 해외에서 수요가 발생하는 화폐가 아니잖아요. 어떤 해외에서 금융거래나 아니면은 무역을 할 때 사용되는 그 결제용 통화라거나 아니면은 뭐 통화 시장에서 기축통화로 쓰인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그런 데 가서 좀 거래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쓰일 수 있을 텐데 사실 원화는 진짜 내수용 화폐거든요. 근데 내수용 화폐로서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냐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미 우리나라는 너무 결제 시장이 너무나도 편리하게 잘 구축돼 있어서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 쓸모가 없어요. 굳이. 그래서 원화가 정말 필요해져야 돼요, 해외에서. 만약에 케이팝이 정말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그 케이팝을 수요하는 많은 해외 팬들이 나 그냥 자동적으로 이제 무조건 원화는 좀 들고 다녀야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지경까지 되면 그런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저는 수식어라고 생각해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유명해질 거니까 우리도 통화 주권 방어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수식어가 생긴 거고 실사용 가치는 없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생겨도 어쩌면은 그것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서비스하려고 하는 사업자들에게만 좋은 거지. 서클처럼? 네, 서클처럼.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사실 유명무실한 그런 기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명무실한 기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밝혀주셨고 그런데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과 더불어 꼭 알아둬야 된다 하셨으니 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가 되면은 그러면 우리나라의 통화 주권은 약화되나요? 우리나라의 통화 주권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약화되는 건 아니고 결과적으로 약화된다고 봐야죠.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나라까지 막 들어온다는 이유는 결국 그거는 한국인들의 선택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원화 가치에 더 이상 절상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의 민의가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선택이지 어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게 만들어야죠. 원화 가치를 지켜야죠, 우리나라가. 더 많이 수출을 해서 더 많이 돈을 벌고 자산을 쌓고 그래야만 하는 건데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그 원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그걸 해줄 거다. 이 기대는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건 전혀 아니고 우리나라가 이제 더 많은 수출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거고 결국 더 많은 달러를 벌어와야 되는 거고 네. 두 번째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말씀드리면 대만에는 실제로 얼마 전에 국회의원 한 명이 외환 보유고의 5%를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비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를 한 게 있어요. 필리핀은 더 최근에 또 젊은 국회의원인데 이분이 미국은 100만 개죠. 10만 개의 비트코인을 비축해야 된다. 필리핀은 매년 2만 개씩 해가지고 5년 동안 비축을 하자. 이런 법안을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고민을 이들도 하는 거예요. 대만, 필리핀, 물론 우리나라가 이들보다 경제력이 조금 낮지만 사실 같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들이거든요. 이제 이 트럼프 미국의 행정부가 우방이네요. 네, 미국의 우방들이지만 미국의 다 공장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쵸. 이제 지을 때 바로 그냥 국가 경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법안을 누가 발의해줘야 돼요. 비트코인 비축해야 된다. 금을 비축하거나 비트코인을 비축하거나 어쨌든 하드 에셋을 비축을 해야 돼요. 외환 보유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달러 가치, 가지고 있는 달러의 5%만 일단 금으로 바꾸자. 근데 금은 사실 너무 오래됐고 미국도 중국도 이미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경쟁력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신흥 자산인 비트코인을 가지는 게 굉장히 좋은 전략이거든요. 아직 2.5조 달러짜리 조그만 자산일 때 국가적으로 비축을 해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논의 자체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은 게 참 아쉽죠. 저는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원화 가치를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침투로 인해서 원화 가치의 희석과 통화 주권과 이런 것들 걱정한다면 첫 번째 비트코인 비축하자.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이게 아니라 오히려 네. 비트코인 비축하자. 두 번째,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성공하려면 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정말 통화 주권을 지키는 역할을 하려면 네. 좋아요. 발행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극강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됩니다. 걔한테. 예.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돼요. 해외 자본이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금 출처 묻지 않는다. 국내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거나 뭔가 살 때 부가세 깎아준다. 그리고 해외로 나갈 때 심지어 외환 당국에 보고하지 않아도 네. 된다. 금액에 상관없이 초반에라도 이렇게 해주면 기간을 많이 정해놓고 사겠죠. 엄청 들어올 거예요. 해외 자본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진짜 좋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해외에서 막 쓰일 거고 이렇게 시장을 갖춘 다음에 조금씩 규제에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외환관리법에 규제를 안 받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외환 당국과 금융위와 이제 정치권과 이런 것들이 잘 합의로 이끌어내야 되는 부분이라서 조건을 아무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 자율성이 없으면 아무도 안 살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쓸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불편하다고 안 쓸 것 같아가지고 저는 회의적입니다. 이번 녹화에서 가장 크게 대표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던 것 같아요. 극강의 자율성을 부여해야지. 그렇죠. 그만큼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약간 염려도 크신 거네요. 네. 자율성이 있어야 사람들은 써요. 사람들의 자유를 그걸 통해서 신장시켜 줄 수 있다면 좋은 상품이 되는 건데 그냥 똑같은 레일웨이 위에서 그냥 하나의 다른 형태의 돈이 발행하는 건데 그러면은 사실 아무도 안 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극강의 자율성을 준다 하면은 많은 외국 자본이 와서 그거를 소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진짜 드네요. 저희 네. 지금까지는 디지털 금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금, 아까 또 얘기하셨어요. 일부는 이제 그런 하드 에셋으로 좀 가지고 있으라고 하시면서 금은 비트코인이랑 같이 가요? 그러면 디지털 금과 금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렇습니다. 금과 비트코인은 같이 가죠. 금과 비트코인은 항상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요. 지금 금 가격이 올해 기준으로만 33% 올랐고 24년 초 대비해서는 70%가 올랐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나스닥이 12% 올랐나? S&P 500이 10% 올랐나? 그렇고요. 비트코인이 22% 올랐어요. 그러니까 금의 수익률이 여전히 모든 에셋 클래스를 압도하고 있어요. 24년에도 상반기까지 계속 그랬고 하반기 들어서 이제 주식과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서 금을 뛰어넘었는데 금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거는 저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사태가 떠올라요. 1970년 그 10년 동안 미국에 스태그플레이션이 터져가지고 S&P 500의 연평균 6%밖에 상승을 못했고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하락한 해가 더 많았어요. 금은 연평균 30%씩 올랐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올해 금 가격 상승률이 33%잖아요. 네. 그러니까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도 네. 금 가격이 이렇게 미리 가고 있다는 거는 사실 스마트 머니는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특히 달러 가치 절하를 걱정하는
해외 중앙은행들이 미리 금을 사재기 하는 게 지금 굉장히 크고 여기에 이제 기관 투자자와 개인들도 다 이제 아는 거죠, 사실상. 야, 이제 앞으로는 하드 에셋이 필요할 것 같다. 네. 금 가격 떨어지고 기준금리 떨어질 거고 달러 가치 희석될 거고 그러면서 주변국 통화 가치도 더 희석될 거고 그러면서 금리 내려올 거고 미국의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그러면서 지정학적 위기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뭐 리사쿡 이사를 해임한다 뭐 이러면서 이제 행정부의 그렇죠. 뭐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하드 에셋, 하드 에셋 최고다. 근데 비트코인은 사실 따져보면 비트코인 금보다 훨씬 더 강한 하드 에셋이거든요. 형태만 없을 뿐이지 희소성 그리고 탈중앙성, 자율성 아마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금보다 훨씬 더 많이 경화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산이 비트코인입니다. 이제 이해를 하냐 못하냐의 차이고 네. 사람들이 더 많이 앞으로도 이해를 할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해를 하는 사람들의 모수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더 많은 자금이 금으로부터 오히려 빠져나와서 넘어올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금 가격이 이렇게 가주는 거는 비트코인에는 무조건 호재죠. 따라간다는 얘기니까 언젠가는. 그리고 금을 아웃퍼폼해서 언젠가는 더 올라간다. 금이 지금 시총이 15조 달러입니다. 비트코인이 2.5조 달러니까 저는 아마 단기간 이제 저는 20년 뒤에 비트코인이 개당 1,300만 달러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 한번 금을 아웃퍼폼하는 때가 올 거라고 봐요. 그거는 한 5년에서 10년 사이. 5년, 10년 사이에 비트코인이 금을 넘어서는 시점이 온다.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난 도저히 비트코인은 뭔지도 모르겠고 마음이 안 동해. 그럼 금하고 비트코인 같이 가면은 오케이 그럼 난 금 살게. 이렇게 하는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이 나왔네요. 5년, 10년 정도는 유효할 수 있으나 맞아요. 그 이후에는 비트코인이 앞설 거다. 금과 비트코인을 같이 사는 건 전 좋다고 생각해요. 비중을 그래서 점차 이제 조정해 나가면 된다 생각해요. 아직 비트코인에 큰 믿음이 없다면 네. 금 일단 많이, 금 비트코인 시작하고. 조금. 그러다 보면 관심이 갈 거고 그쵸. 알게 될 거고 그리고 오르는 게 보일 거고 오르는 게 보일 거고 그럼 얘가 더 수익률이 크네? 이러면 자기도 모르게 계속 밸런스를. 정확히 그렇게 될 겁니다. 저도 똑같이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자연스럽게 비중이 늘어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이 나왔네요. 저는 대표님 20년 후에도 저희 잘 알고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네, 당연히 그래야죠. 네, 그리고 대표님뿐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어떻게 보면 리스크 테이킹 하시면서까지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설득이 되신다면 진짜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또 대표님 채널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 뉴스들을 업데이트 할 수가 있으니까요. 보시고 저희가 반년 만에 모셨는데 다음에 모실 때는 좀 더 텀을 짧게 해서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한 개를 물어봤는데 10개를 알려주시는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